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십니까? 2번, 3번, 혹은 그보다 더 자주 눈을 뜨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부터 조금 내려놓아 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자마자 다시 눈을 뜨는 밤이 반복되면 깊은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다리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밤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잠에서 깰 때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고 심장과 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 끊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천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불치병이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숙명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조절해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85살 의사 이승호입니다.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밤과 일상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상담하고 지켜본 분들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문제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지만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던 분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더 심해질까봐 저녁이면 입을 바짝 마를 정도로 참으셨고 그럴수록 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탓하며 이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몸의 균형을 조금 다르게 잡아주자 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깊이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의 핵심을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을 늘리거나 무리한 방법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병원 검사에서는 놓치기 쉬운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밤을 되찾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왜 밤은 계속 망가질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신장 수치나 혈당도 괜찮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검사까지 했는데 나이에 비해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안도감은 들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잠자리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가야 하고 다시 눕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게 됩니다. 검사지는 정상인데 몸은 밤마다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혼란스러워합니다. 병이 없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걸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분 탓도 유난도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의학이 잘 발견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놓치기 쉬운 것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은 비교적 잘 찾아냅니다.
수치로 드러나고 영상으로 보이는 문제 말입니다. 그러나 몸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 특히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는 검사에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서 겪는 문제는 대개 이 기능 저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 혈관 기능의 변화입니다. 큰 혈관은 비교적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주요 혈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촘촘히 퍼져 있습니다. 이 말초 혈관들의 순환이 둔해지면 몸은 전체적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세밀한 조절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밤처럼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이런 미세 순환의 저하는 여러 신호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체액 균형의 붕괴입니다. 우리 몸의 물은 늘 혈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혈관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낮 동안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밤에 누우면 갑자기 소변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몸속 물의 분포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만으로는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몸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광신경의 과민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방광을 둘러싼 신경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도 몸은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참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뇌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밤에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방광신경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검사할 때는 다 괜찮다는데 밤만 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속에는 답답함과 불안, 그리고 체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숨겨진 병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신호라는 점입니다. 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왜 병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몸의 어떤 균형이 흐트러졌을까를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뀌면 해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바로 물에 대한 생각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밤이 달라질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을 줄였는데 왜 밤에는 더 자주 깨질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니까 저녁부터는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입이 마르지만 참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밤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물을 줄인 뒤부터 더 자주 깨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죠. 위코노선스 레이어크 배워왔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늘어난다. 그러니 밤에 화장실에 가기 싫으면 저녁에는 물을 끊는 게 맞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고 얼핏 들으면 논리적으로도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이 방법을 실천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국물도 피하고 과일도 줄이고 잠자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NYPD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몸의 작동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물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불안정해지고 물과 염분의 균형, 즉 삼투압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은 있어야 할 혈관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가 조직 쪽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 쪽에 수분이 고이기 쉬워집니다. 낮 동안에는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동안에는 다리에 약간의 붓기가 생겨도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에 누웠을 때 시작됩니다. 몸을 눕히는 순간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낮 동안 잠시 모아두었던 물이 갑자기 풀려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신장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장의 역할은 몸에 필요 없는 물을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에 늘어나는 소변입니다.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왜 소변이 더 생기죠?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낮 동안 부족했던 수분과 깨진 균형을 밤이 되어서야 정리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정리가 우리가 자야 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은 자꾸 끊기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도 물을 극단적으로 줄였다가 오히려 야간요가 심해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도 꼭 두세 번은 깹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낮 동안에도 물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갈증과 불균형을 참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그 부담을 한꺼번에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요는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경우보다 물을 잘못 마셔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다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이 왜 더 쉽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젊을 때와 같은 생활 습관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밤을 되찾는 방법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찜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제 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의 몸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몸은 이미 그때와는 다른 조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밤의 소변 생성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덕분에 밤새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화장실을 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과 비슷한 속도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밤중에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왜 나는 예전처럼 안 될까 하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몸은 이미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다리 쪽 순환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체액은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의 힘과 혈관의 탄력이 이 흐름을 잘 조절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낮 동안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다리에 머물러 있던 수분은 밤에 누우면 방향을 바꿉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한꺼번에 혈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신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신장은 이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고 우리는 자는 중에 화장실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순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광신경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자체의 용량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방광벽을 둘러싼 신경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는 이미 지금 비워야 한다는 신호가 먼저 전달됩니다. 이것은 방광이 고장나서라기보다는 신호 전달 체계가 조심스러워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보니 조금 이른 경고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방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직 괜찮은데도 화장실이 걱정되고 잠들기 전부터 마음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다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만 되면 몸이 나를 괴롭힌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 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조건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조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의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된 조건에 맞춰 밤을 안정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밤은 다시 우리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약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표정이죠.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 몸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조건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따뜻한 소금물에 레몬 한 조각이라는 조합도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혈관들이 긴장을 풀고 혈액을 잘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밤에 더욱 중요합니다. 낮 동안 긴장해 있던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순환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방광 주변의 평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자극은 이 근육들을 서서히 풀어주어 불필요한 수축과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방광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고 괜히 급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더하는 이유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흔히 줄여야 할 성분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나트륨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 주어 수분이 혈관 안에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조직으로 새어나가면 밤에 그 물이 한꺼번에 돌아오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금 한 꼬집은 이 과정을 막아주는 작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물이 제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죠. 물론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만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소량은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미세한 순환도 원활해지고 밤에 생기는 작은 변화에도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레몬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으로 삼투압을 잡아주되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기능을 보조하고 요로 환경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소변을 억지로 줄이기 위한 작용이 아니라 신장이 편안하게 자신의 일을 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조합이 왜 의미가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따뜻한 물은 순환과 이완을 돕고 소금은 수분의 자리를 잡아주며 레몬은 혈관과 신장을 부드럽게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몸은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 신호 대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정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소변을 억지로 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에 깰 피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즉각적인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좋아하는 조건을 꾸준히 만들어주면 반응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작은 차이가 왜 큰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왜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쉽게 실수하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조금 더 마시면 더 좋겠지. 시간은 대충 맞춰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이 한다고 효과가 커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순간에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순서와 리듬이 어긋나면 몸은 우리가 기대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양은 작은 컵 한 잔, 대략 200에서 250ml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많을 필요도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밤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충이지 과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면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오히려 움츠러들고 너무 뜨거우면 몸에 자극이 됩니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소금은 정말 아주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컵에 넣었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맞습니다. 이 정도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적어야 합니다. 소금의 목적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혈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레몬은 얇게 썬 한 조각이면 충분하고 씨는 꼭 제거해주세요. 레몬의 향과 성분이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하거나 시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시점은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1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이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 흡수되고 혈관을 타고 몸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그 효과가 잠자기 전에 이미 흩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은 몸이 준비를 마치고 밤의 리듬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모금 마시는 식으로 리듬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지 않고 몸이 물을 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물이 들어왔다는 신호만 강하게 남고 안정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눕을 다 마신 뒤에도 바로 눕지는 마세요.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음날 입을 옷을 정리하거나 조용히 책을 넘기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몸이 물을 정리하고 혈관 안으로 배치하는 중요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양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방광을 한번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효과도 함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은 맞췄는데 시간이 틀리거나 재료는 맞췄는데 마시는 방식이 급하면 몸은 우리가 기대한 안정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순서가 차분히 지켜지면 몸은 놀랄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고 잠의 깊이가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방법일수록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해법은 아닙니다. 특히 몸의 기본 기능에 이미 부담이 있는 분들께는 작은 변화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늘 조심하자는 말을 맨 앞에 둡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가장 책임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증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물의 양이나 염분의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 한 잔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아주 소량의 소금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이 있거나 최근 신장 수치에 대해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시도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몸 전체로 혈액과 수분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이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의 타이밍과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마시는 물 한 컵이 심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들은 괜찮다더라는 말보다 나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에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민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는 약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소금이나 수분 섭취 방식을 바꾸면 약의 효과와 겹치거나 반대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는 약물의 작용 시간과 맞물려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임의로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주치의에게 이런 생활 습관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포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레몬은 몸에 좋은 재료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께는 작은 양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몬을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레몬 자체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매위 식도 역류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과 레몬의 산성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속쓰림이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은 이 방법이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참거나 억지로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의 증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유행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선택해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방법일수록 나에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함께 병행해 볼 수 있는 보조적인 생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두 가지만 더해도 밤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밤이 한결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해주면 몸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두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면 부담이 되고 부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해도 밤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시간에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머물러 있던 체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격한 동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다리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밤에 수분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다리를 올리고 잠시 누워있는 습관을 더해보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다리를 베개나 쿠션 위에 올려두고 편안히 쉬어보세요. 이 자세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서서히 위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서서히입니다. 갑작스럽게 누워버리기보다 이렇게 준비 시간을 주면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밤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가벼운 걷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 필요도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습관은 밤의 문제를 낮에 미리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 풀어주면 밤에 덜 깨어도 되는 것입니다. 방광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으로는 케겔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래쪽 근육을 살짝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몇 번 짧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의 감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힘을 키우는 운동이라기보다 신경과 근육의 협력을 부드럽게 회복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후와 저녁 시간의 카페인 차단도 중요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음료도 포함됩니다. 카페인은 각성작용뿐 아니라 이뇨작용도 함께 일으킵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 들어온 카페인은 밤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쉽습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밤을 여러 번 깨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리듬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은 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시간에는 쉰다는 신호를 몸에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만 골라보세요. 다리 스트레칭이든 걷기든 카페인 줄이기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하나가 몸에 자리를 잡으면 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일수록 우리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한 밤의 변화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기적 같은 사례가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 3번, 4번씩 깨다 보니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혹시 또 깨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은 늘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맑지 않고 두통이 남아있거나 멍한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낮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는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어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조금씩 바로잡기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 줄어드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3번 깨던 분이 2번으로, 매번 깨던 분이 3번으로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대수롭지 않게 믿겨질 수도 있지만 몸에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조금 편해졌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 이하로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밤중에 한 번 깼다가 다시 잠들 수 있거나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날도 생깁니다. 이때부터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는 시간이 길어져서가 아니라 자는 동안 몸이 제대로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잤다 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늘 따라다니던 두통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킬 여유가 생깁니다.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밤새 순환이 안정되면서 아침에 느끼던 냉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선명하던 양말 자국이 옅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인 변화도 따라옵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긴장하고 혹시 또 깨지 않을까 마음이 먼저 바빴다면 이제는 오늘은 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불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가 다시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악순환이 끊기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변화는 다음날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괴로울 때는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잠이 회복되면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산책을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미뤄두었던 약속을 잡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변 횟수가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밤을 되찾는 것은 특별한 체질이나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에 맞게 조심스럽게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어떤 분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밤을 바꾸고 그 밤이 다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이고 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병이 아니라 균형이 잠시 흔들린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대신 몸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방법, 따뜻한 물과 소량의 소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더해도 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참거나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짝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천천히 마시며 몸의 반응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변화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조금 바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시작입니다. 교숙 씨, 오늘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상태가 되었고 회복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밤이 조금 편해지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삶의 리듬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밤과 일상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밤에 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푹 자는 것이 곧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을 맞이하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